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성일의 엣지라이프.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이든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미국 사회가 시끌벅적합니다.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이든 대통령은 2035년까지는 전력망의 탄소 제로화를, 2050년까지는 경제 분야의 탄소 제로화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2조 달러 규모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실행하는 데는 아직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는 이미 중요한 관련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는데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미국 연방 소유의 석유 매장지에서 석유 산업 신규 허가를 금지한다는 것과 석유 관련 기업에게 지급하던 막대한 보조금을 없앤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끌어오던 키스톤 원유 송수관 추가 건설 허가를 취소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오바마 정부가 허가를 해주지 않았거나 금지했던 것을 트럼프 행정부 때 허가를 해주었던 것인데 이를 다시 뒤집은 것이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미국 산업계가 시끌벅적합니다. 먼저 석유 산업적 이야기부터 살펴볼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방식대로 화석 연료 생산을 늘리면 결국에는 늘린 만큼 기후 재앙 시대에 더 많은 비용을 물게 됩니다. 이건 상식이죠. 그런데 바이든의 석유 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치에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즉 NEC의 레리 커틀러 국장이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서 미국 언론이 주시하고 있는데요. 커틀러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을 가리켜서요, 소비, 세금, 규제, 이민, 화석연료 그리고 다른 문화에 대한 그의 행동을 비춰볼 때 그는 아마도 미국 역사상 가장 좌파적인 대통령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후대응에 관한 그의 에너지 정책은 미국의 에너지 분야를 통째로 파괴할 수도 있다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화석연료의 폐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화석연료가 발생시킨 오염물질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약 450만 명이 사망했고요. 매일 평균 9조 원 규모의 경제적 가치가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 역시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재정적, 인적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작년 한 해 미국 안에서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홍수, 태풍, 화재 등 22건의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고요. 그 피해액은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2천억 원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화석연료와의 결별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미국과 화석연료는 건국 이후 흥망성쇠를 함께 해온 끈끈한 사이입니다. 이야기를 하자니까 1970년대 미국 영화 자이언트가 생각나네요. 그 영화에서 반항아 제임스 딘이요, 텍사스의 사막 한가운데서 자신이 채취한 석유를 뒤집어쓰고 호쾌하게 웃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미국에 있어 석유는 100년 넘게 유럽에 종속되어 있는 미국 경제를 독립할 수 있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에너지 문제로 아랍이나 러시아의 에너지 협박으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게 해준 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들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고요. 이와 함께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미국의 석유, 석탄 산업은 백인 사회의 오랜 특권이었고 이들은 대를 이어서 보수 정객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화석연료 퇴출 문제는 보수 정권과 백인을 중심으로 한 전통 산업을 송두리째 뽑아버리자는 뉘앙스로 들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화석연료 산업은 미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과 전적인 특혜를 통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회사들이 절반이나 됩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의 추산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즉 환경 대통령인 오바마 정부 시절 내내 30대 석유 회사들이 우리 돈으로 500조 이상의 경영 손실을 냈다고 합니다. 무디스는 더 재미있는 데이터를 폭로했는데요. 2015년도부터 16년까지 미국 기업 중에 정부 채무를 제대로 갚지 않은 회사 중에 91%가 석유와 가스 회사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일 바이든 정부가 강력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밀고 나갈 경우에 이들 석유 관련 업체들은 제2의 금융위기를 맞을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석유 탐사 회사인 엑선모빌은 지난해 부채로 주식시장에서 밀려났고요.
정부의 저탄소 정책을 완강히 거부하다가 투자자들을 잃었습니다. 그 후에 엑선모빌은 창사 40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가 바로 키스톤 송유관 확장권입니다. 이 사업은 오바마 정부 때부터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환경 이슈기도 한데요. 키스톤 송유관은 캐나다 알버타주에 묻힌 엄청난 타르 모래를 미국 내 전역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건설된 송유관인데요. 버락 오바마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허가를 해주어서 이미 남쪽의 일부 구간은 운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타르 모델을 채취해서 우리가 쓰는 석유와 다른 석유 상품을 만드는 과정은 원유로 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공정이 필요합니다. 뜨겁게 끓인 물을 강력한 압력으로 지하에 주입시켜서 원유를 추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유보다 약 3배나 되는 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산업이 시작될 경우에 적어도 연간 1억 7,830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배출하게 되는데, 이는 승용차의 3,850만 대, 석탄 화력발전소 45개에서 뿜어내는 양과 맞먹는 엄청난 양입니다. 게다가 막대한 양의 타르 모대가 묻혀있는 이 아한대림, 즉 보리얼 숲은요, 그 자체가 엄청난 양의 탄소를 흡수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야생 동식물의 안식처이기도 한 중요한 생태 자원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다 밀어내고 그 밑에 있는 타르 모래를 채취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심각한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타르 모래는 일반 석유보다 더 끈끈하고 부식성이 강해서요, 수송 도중에 유출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가 허가해준 추가 건설 송유관은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가로질러 간다는 게 환경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몇백 개의 강과 하천을 지나면서 미국 농업 용수의 30%와 수백만 명분의 식수를 오염시킬 것이라고 우려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이 사업을 반대해온 미국의 대표적인 환경보호단체인 NRDC를 비롯해서 많은 기후과학자들, 그리고 그들 중 한 사람인 나사 출신인 제임스 헨슨은 캐나다의 타르 모래를 파내는 것은 한마디로 게임 오버나 다름없다고 경고하면서 그냥 땅에 묻어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환경 전문가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키스톤 송유관 확장 사업을 철회시킨 바이든, 화석연료와의 손을 놓고 재생에너지와 함께 새로운 미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갈 길도 그리 순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난 10년간 천연가스 값은 거의 폭락 수준이죠. 이에 반해서 전기요금은 친환경 에너지 초기 투자 비용으로 인해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력 수급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면 미국의 전기료는 하늘로 치솟는 로켓처럼 높아질 것이라고 업계와 언론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보다 앞서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시작한 독일 역시 만만치 않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독일은 2000년부터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시작해서 2019년에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수력 발전을 통해서 전체 전력의 46%를 생산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생산의 6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안 그래도 비싼 독일의 전기요금은 2배로 올랐고요. 국민들은 에너지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 내 시청률 1위인 폭스 텔레비전은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에너지 빈곤 속에서 기본적인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인들 가운데서 약 2,500만 명이 비싼 전기료 때문에 식사비나 치료비를 줄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1,000만 명의 미국인들은 전기료가 비싸서 건강에 지장이 있었을 만큼 난방비를 아끼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안에서도 회의가 없지는 않습니다. 캐리 기후 특사는 미국이 완벽한 탄소 제로를 이루었다고 해도 지구상의 탄소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방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캐나다 왕립은행의 헬리마 크로프트 상무는 미국이 외부 국가의 에너지 지배를 당하게 되면 러시아가 덕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싸고 깨끗한 석유를 생산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같은
중동 산유국들은 미국으로 인해서 호재를 맞게 될 뿐 아니라 몇 년 안에 다시 세계 에너지 시장을 좌지우지하며 미국 안보에 적신호로 돌아올 것이라고 크로프트는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 사이 트럼프 행정부는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한 결과 1950년대 이후 처음으로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순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번 달만 해도 미국은 35년 만에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를 한 통도 수입하지 않았고요. 이런 에너지 자립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의 석유 회사인 로스네프트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을 치열한 내전으로 몰고 가고 있는 에너지는 지난 200년간 지구상의 주요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악의 좌파 대통령이라는 낙인이 찍힌 바이든, 그의 환경 정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 잘못하면 보수 진영으로부터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 위험 인물로 몰리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북한에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 핵무기보다 더러워진 공기와 물과 그로 인해서 터져나오는 급성 감염병들, 그리고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에너지가 더욱 개인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환경 위기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 없이 그냥 이론만으로 그려지고 실행되고 있는 한국의 뉴딜 정책, 미래를 볼 줄 모르는 굶주린 정객들만 배불리는 국가적 낭비가 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것이 개인의 안전과 국가적인 안보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모두 감시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 시대, 환경 이슈는 단순히 깨끗한 공기, 맑은 물을 마시며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확보하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와 안보의 문제입니다. 환경은 오늘 그리고 내일은 더욱더 치열한 정치 이슈가 될 것이고요. 우리 삶의 방식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